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이순신학개론 제13강 결사항전 명량대첩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타이틀을 결사항전 명량대첩이라 했지만 이 출항하라 구국의 항로 따라 울돌목으로라는 부제를 한번 달아보았습니다. 자, 우선 우리는 이 명량해전 전후 특히 이제 전에 그 상황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죠. 자, 우선 1597년 바로 이제 명량의 직전에 1597년 7월 칠천량해전에서 조선 수군이 괴멸됐다는 이야기는 웬만한 이 대한민국 사람들은 다 아실 거예요. 그래서 이건 또 이제 해양 전략 측면에서 본다면은 경상해역 전 해역이 제해권을 완전히 상실해 버렸습니다. 네. 이런 상황에서 8월 3일 날 백의종 군역인 이순신이 통제서로서 재임명이 됩니다. 물론 이제 임명장을 받은 날짜보다는 좀 빠르죠. 그래서 8월 3일 손경래 하동의 진주 집에서 체류를 하다가 이제 임명장을 받게 되면서 백의종군이 끝나고 이제 삼도 수군 통제사로서 재임명돼서 역할을 시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이순신은 통제사 임무를 개시하면서 하면서 사실 암담했을 겁니다. 암담했을 거예요. 그리고 다행히 다행인지 뭔지 모르겠지만 칠천량 해전에서 도주했거나 조금 후퇴했거나 혹은 일부 미참전했거나 그 군사를 수습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첫 임무였죠. 네. 그래서 이순신은 곧바로 삼도 수군 통제사가 되자마자 바로 노량 앞바다로 가면서 조선 수군의 잔여 병력, 또 속된 말로 이야기하면 폐잔병을 수습하게 된 겁니다. 네.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가 이제 잘못 알고 있는 부분 하나가 뭐냐면 배설이 12척을 끌고 도주했다라고 하는데 앞서 강의에서도 말씀드렸지만 12척은 전혀 아니고요. 제 연구에 따르면 어떤 팩트에 의해서 기록에 의해서 추적해 보면 배설 경상 우수사 휘하의 적게는 6척, 많게는 7척. 그 다음에 전라 좌성 휘하의 약 3, 5척 정도 이렇게 지금 분포가 되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내용은 제 교재를 가지고 공부하신 분들은 바로 121쪽부터 124쪽 12쪽 비밀이라는 이 챕터가 있어요. 여기서 한번 살펴보도록 권장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순신은 이제 12척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이미 이제 알았죠. 수습 기간에 조선수군 그 폐단병 수습 기간. 그래서 8월 20일, 그러니까 8월 19일 날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회령포라는 장회령포라는 데를 가서 이제 20일 날 출항을 하게 되는데 여기서 이제 우리는 회령전에서 울돌목까지를 구국의 항로라고 일명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명량해전을 살펴보기 전에 그 전략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조선군과 왜군의 이 해전 전략은 완전히 뒤바뀌었습니다. 이제 칠천량 해전을 분기점을 해가지고 조선수군의 전략도 완전히 바뀌었고 왜수군도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정반대 상황이 됐다는 이야기죠. 다시 이야기하면 공세적이냐 수세적이냐, 함대 결전이냐 아니냐, 이제 측면을 이제 이 측면으로 완전히 변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정년 1월
초부터 수백 척의 전선이 이제 이 부산 쪽으로, 조선 쪽으로 왔고요. 또 7월 8일에는 기록에는 600여 척이라고 그러죠. 상륙군을 부산에 이제 퍼붓습니다. 이 과정에서 7천량 해전이 일어나고 거기서 조선 수군이 패망하죠. 네. 그래서 이 왜군들은 조선 수군 격파뿐만 아니고 결국은 육지로 상륙을 해야 되기 때문에 조선 수군을 격파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상륙군을 투사합니다. 어디로 하냐면은 조선 수군을 격파했지 않습니까? 이제 그래서 경상도역은 완전히 다 이제 제해권을 장악을 했죠. 그래서 삼진강 쪽 두치 이런 쪽으로 쭉 상륙을 해서 8월 16일 남원성, 8월 25일 진주성, 전주성을 함락을 합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육지로 조선 수군을 이제 패망시키고 이렇게 육지로 전진을 하게 되죠. 그 북상 중에 결국은 이제 천안 근처 직산 전투에서 패배를 하면서 주춤하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예, 그래 이제 1월 얘가 이때가 8월 달이고, 예. 그래서 이제 이때 이순신의 이제 행적을 살펴보는 것도 의미가 있죠. 그래서 이제 왜수군의 전략은 완전히 달라졌다고 그랬습니다. 예, 완전히 달라졌어요. 전략적으로 보면은. 그래서 이 육군은 육군이고 또 조선 수군은 7천여개년에서 완전히 조선 수군을 괴멸했다 하지만 그래도 이 패잔병이나 자녀 수군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이미 그걸 정보를 파악했습니다. 그래서 조선 수군 소탕 작전을 하게 됩니다. 전략적으로 보면은. 그래서 이순신의 12척 전선을 끈질기게 추적을 하게 됩니다. 완전히 조선 수군을 뿌리채 말끔하게 청소하려는 그런 이제 매수군의 전략이죠. 그래서 전라도 해역으로 진군합니다. 이제 칠창인양 해전에서 전라도 해역으로 진군해. 이순신이 생존했을 때는 전라도 해역으로 못 왔잖아요. 자, 그래서 이제 칠천량 해전이 그만큼 왜수군의 활동 영역을 확장시켜버리고 그걸 방어할 능력도 없었던 것이 칠천량 해전 직후의 상황이었습니다. 자, 그럼 조선수군은 어떻게 합니까? 이제 조선수군은 과거에 이순이 있을 때 삼도 수군 통제소로 있을 때도 수세 전략을 전략적으로 구사해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함대 결전이나 조선 수군은 오늘 결사항전, 즉 함대 결전이랑 맞붙어 싸우는 것이죠. 이제 결사항전은 완전히 배의 수준을 치고 싸우는 그런 이제 조선 수군의 전략에서 완전히 뒤바뀌어 버렸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참 아픈 이 상황이 돼버린 거죠. 자, 그 당시에 이제 해상 장악권 이 권역을 보게 되면 이 부산부터 시작해가지고 이제 거제 양골포이쪽 쫙 다 먹었죠. 7천량 이전에 다 먹고 일사천리로 이렇게 이제 옵니다. 여수, 전라 좌도 다 먹었죠. 그 다음에 고흥 쭉 먹고 12척 가지고 출항하는 이 전라도 장흥 여기까지 이제 추적을 해 옵니다. 이게 과거에 전혀 없었던 그런 상황이에요. 여기서부터 계속 추적해 가지고 여기서 어떻게 합니까? 울돌목까지 간다는 거. 울돌목까지 기가 찰 노릇입니다. 예? 기가 찰 노릇 상황이 돼버렸어요 지금. 예. 자, 이런 상황이 됐는데요. 그러면 이제 이순신은 어떻게 이제 이 난국을 돌파했는지 그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저는 이걸 이제 저는 구국의 항로라고 이름을 제가 처음으로 붙였습니다. 왜 구국 항로냐? 무너진 조선 수군을 그 패전병을 이끌고 한많은 이 항해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구국의 항로다 이렇게
사심없이 부르게 됐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8월 3일 날 8월 3일 날 조선수군 삼도수군 통제사로 제명을 받고 12척 전선을 수습해서 이제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계속 추적합니다. 외수군들이. 이게 살펴보면 알아요. 대부분이 이제 명량해전 이것만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생각하지만 그게 아닙니다. 그 전후에 비참합니다. 이순신은. 명량해전에서 크게 이겼다는 것만 각인되어 있을 텐데 그게 아니죠. 이 과정에서 그 다음에 또 명량전이 끝나고 이 과정에서 얼마나 처절한 이순신의 상황이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예. 여기 보게 되면 이제 이 8월 20일 날 이순신이 출항을 하게 되는데 출항하기 전날 이순신은 여기서 선조가 보낸 삼도 수군통제사 교지를 깔아놓고 여기서 의식을 합니다. 요즘 같으면 이제 지휘관 이제 임명식이죠. 여기서. 그리고 여기서 또 이제 배설이란 이 경상 우수사가 불경을 저지릅니다. 불경을 저질러요. 그 교지에다 대놓고 전부 절을 하는데 여기는 안 합니다. 왜 안 했을까요? 그 나도 모르겠지만 기분이 나빴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같은 동급이었다가 어느 날 백의종군 했는데 칠천량 해전처럼 싸워보지도 않고 저는 거기서 비록 도주했지만 이제 생존은 예, 동급의 장수였는데 삼도수군 통제사래요. 절을 안 했어요. 가만히 있을 이순신이 아니죠. 여기서 배설은 권장을 못 때리고 그 부하를 하나 골라서 권장을 치도록 합니다. 이건 직접 이순신이 쳤던 건 아니었겠죠. 이렇게 해서 이제 12척 이 초라한 전선을 이끌고 장흥 회령포를 출항해서 이렇게 고금도 아파 여기 과거에 다음에 이제 절이 되진 일합니다. 쭉 해서 이제 이렇게 강진만 쪽으로 완도를 강진만이죠 여기가 여기를 지나서 이렇게 이진 해남의 이진으로 옵니다. 그래서 이 이진진에서 해상 경계를 강화하면서 이제 이순신이 생존 전략을 짜죠. 왜군이 쳐들어올 것이다. 그래서 여기는 이진 진성도 유명하죠. 과거 을묘외변도 여기가 이제 이 일모 을묘외변을 이제 경험 삼아서 진을 여기 짰죠. 예. 수만호비도 있고 그래요. 지금 거기에 보면은. 그래서 여기서 너무 좁아요. 여기가. 그래서 다시 항로를 쭉 이제 이 서쪽으로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해남 이 땅끝 정도를 지나가지고 이제 어란진으로 들어갑니다. 어란진. 지금도 이제 어란포라고 그러는데 이거는 1895년에 이제 폐진이 됐어요. 다 과거에 수군 진들이 있었죠. 여기가. 그래서 제가 여기서 몇 번 이제 답사도 하고 또 주민들도 많이 만나보고 그랬습니다. 한 가지 여기서 이제 특이할 만한 것이 여기 가보면 다른 팻말도 없습니다. 여기 지금 이진진이나 회령진은 그래도 과거 흔적들이 있어요. 그리고 또 일부 회령진 같은데 이제 어떤 기념비도 만들어 놓고 그런데 어란진하고 장도 이런 데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흥미로운 건 어란진이라는 곳에 어란이라는 어떤 기생이 있었대요. 그래갖고 이 기생이 왜군의 이제 기생 노릇을 하다가 여기 정보를 첩보를 얻어서 왜군이 침공해 온다는 그런 사실을 이순신한테 전했다는 그런 설화를 이 바위 언덕에다 딱 새겨놨어요. 네. 자, 거기 가면 그거밖에 없어요. 여기가 과연 이순신이 그렇게 처절하게 이제 12척을 가지고 이제 울돌목으로 가는 과정에 대한 내용이 없습니다. 이게 딸랑 하나 있어요. 그게 설화 이야기, 어란 기생 이야기. 근데 그 읽어보면 말도 강환이 아니에요. 제가 보기에는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었고요. 그리고 그때 상황에서 어떻게 이 어란이라는 기생이 이순신한테 이 왜군이 뭘 모일라 쳐들어온다 이야기했겠습니까? 그 말도 안 되는 거죠. 그것은. 네. 그것도
이제 일제 때 어떤 일제 그 기록 그 설화 내용이 일제 시대 어떤 경찰 외군 순사 경찰한테 나왔다 이렇게 하고 써놨어요. 또 물론 설화니까. 근데 그것들이 이제 오랫동안 이제 남게 되면 그게 실제로 어떤 그 이야기가 되어버려요. 그 역사 왜곡이 돼버리는 겁니다. 아무튼 이 어란 여기서는 또 문제가 또 생깁니다. 어떤 문제냐? 왜군이 추적해 옵니다. 여기. 예. 여기서 이제 퇴치를 하죠. 대군까지는 아닙니다만은 대군은 이미 지금 이런 데 다 포진해 있을 거 아닙니까? 이거. 틈만 나면 이제 공격하려고. 그래서 이제 이 척후선들이 오면서 여기서 어란 벌써 두 가지 이제 전선 관련된 이야기가 있는데 하나는 이제 김옥추라는 이 전라 우수사가 새로 이혁기 장군이 제독이 실천장에서 이제 전사한 다음에 김옥추가 임명이 됩니다. 그래서 김옥추가 어란진으로 한 척을 끌고 와요. 그래서 13척이 여기서 됩니다. 그래서 13척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한 가지 또 우리가 기억을 해야 할 것이, 여기에 이제 왜군들이 이제 염탐으로 오는 것을 이제 이순신 우리 수군이 격퇴를 하지요. 이 이야기는 의미가 뭡니까? 조선 수군을 추적하고 있다는 거죠, 지금요. 굉장히 위험한 상황입니다. 네. 그 실을 이제 완전히 없애버리겠다는 거죠. 그래서 이순신 다시 북쪽으로 이동을 합니다. 여기에 장도라는 곳으로 갑니다. 장도. 이 지금 거쳐왔던 회령진이라든지 인진, 어란진 이거에 대해서는 잠시 후에 설명을 추가로 드리겠습니다. 이 흔적도 없어요, 장도는 지금. 8월 28일, 29일 여기 있다가 바로 앞에 보면 바다 건너에 뭐가 보이냐면 벽파진이 있습니다. 이 벽파진. 여기서 8월 29일부터 9월 16일까지 16일까지 이제 여기서 15일이죠. 여기까지 이제 체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다 다시 이제 울돌목으로 지나가는 이유가 있습니다. 도저히 여기서는 이제 이미 적이 쳐들어온다는 것을 감지를 다 했죠. 왜냐? 이미 계속 이 항로 추적을 따라서 왜군이 추적이 왔어요. 그리고 소군이기 때문에 이제 12척, 13척으로 물리치죠. 이건 문제가 안 되죠. 그래서 왜군은 계속해서 이제 조선 수군을 이제 추적하면서 정보를 얻고 어디서 이걸 격파해야 되겠다는 것을 전략을 짰겠죠. 그리고 이순신은 여기서 이제 이 벽파진에서 이거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안으로 들어갑니다. 바로 그곳이 이제 그 유명한 울돌목, 명량 대첩입니다. 이순신 여기서 이쪽으로 이동하면서 뭐 불보듯 뻔합니까? 여기서 배수진을 쳐야 되겠다는 거예요. 명량 대첩 쳐야 되겠다는 거예요. 도저히 여기서는 이제 적의 군함이 지금 엄청나게 많을 거 아니에요. 아직은 지금 그 세력을 보이지는 않았습니다만은 이미 7천량 해전에서 조선 수군을 다 격파했기 때문에 그 세력들이 이쪽으로 당연히 그 전략상 서진을 할 수밖에 없죠. 이걸 간파하고 이순신은 이제 전략적으로 이때 후퇴를 해서 여기서 배수진을 칩니다. 여기서는 죽기 살기로 싸워야 됩니다. 마지막 결전지입니다. 예, 이렇게 해서 명량해지 일어나고 여러분들이 잘 아는 명량 대첩이 여기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항로는 정말 이 구국의 항로고 한마는 한. 이순신이 언제 외적에게 쫓겼습니까? 외적을 쫓았죠. 어느 날 삼도수군 통제사가 수백 척의 전선을 만들어 놨는데 다 어느 날 다 무너져 버리고 이제 초라한 12척 자녀 전선으로 지금 쫓기는 신세가 됐단 말이에요. 자, 이래서 우리가 이걸 우리는 구국의 항로라고 이렇게 이름 지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이제 여기서 제가 직접 답사했던 걸 한번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게 되면 회령진에 가면 8월 20일 날 이순신이 출항했다잖아요. 이렇게 지금 이 비가 있고요. 그 다음에 회령포는 이렇게 많이 매립이 되고 있지만 지금도 그대로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여기 한 가지 이제 특이할 만한 것은요. 이게 바로 이제 이 지방
지자체에서 잘못된 이 기록들을 해놓은 것을 많이 발견했는데 이게 얼마나 이게 한심스럽냐면요. 충무공 이순신 이곳에서 여기 내용입니다. 장흥의 많은 의병이 후원을 얻어 달랑 외변을 승리로 이끌었던 역사적 성이다. 달랑 외변들이 이순신 태어나지도 않았어요. 그때 이걸 이렇게 기록해놨습니다. 이게 그대로 있을 겁니다. 이게 돌에다 새겨놨기 때문에. 예. 그래서 제가 이 내용도 어떤 루트를 통해서 왜곡됐다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그대로 제가 안 가봤기 때문에 몇 년 전에 가봐서 어, 그대로 있을 거예요. 지금. 틀림없이 가보십시오. 이게 달랑회변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건 이수지 태어나지도 않았어요. 이때. 자, 그 다음 이게 회령진이 오늘날의 모습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이진 진의 모습입니다. 그렇죠. 여기는 지금 이제 나름대로 이렇게 쭉 과거 이진 이, 이런 그 이정표도 만들어 놓고 이 성곽도 이렇게 일부 해놓고 그래요. 그리고 그 앞에 이진 포가 이렇게 또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예, 여기는. 예. 자, 그다음에 어란 이야기 아까 제가 이야기를 했는데 이걸 좀 더 자세하게 어, 이야기를 해드려야 되죠. 바로 이제 여기 있지 않습니까? 여기. 예. 정유절한 일본 장수 마사가게는 송지면 어란진에 주둔하던 어느 날 그 연인이 어란에게 출병의 기를 발설했다. 어란 여인은 그 사실을 이순신에게 정하래요. 명량의 좀 중요한 승인이 되었다. 참 기가 막힐 노릇입니다. 이게 버젓이 지금 이게 있습니다. 여기요. 여기요. 바위에. 다른 건 없어요. 이순신 왔다 갔다는 이야기도 써진 적도 없어요. 이 이야기를 누가 했느냐? 그것도 일제강점기 해남에 근무했던 일본인 어느 순사의 유고집이 나오는 이야기다. 이게 버젓이 나와 있습니다. 이게 이제 10년 지나 20년 지나 100년 지나면 이게 그대로 정설로 받아들여버려요. 역사의 왜곡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이제 한 가지 이 당시에 어떤 그 어떤 이 어란 지인의 흔적들입니다. 민가가 돼 있어요. 다 민가 이제 다 허물어 갑니다. 흔적도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여기 그 당시에 있었다고 추정되는 우물이 지금 여기가 있고요. 이렇게 이제 쭉 제가 촬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그 앞에 바다입니다. 이렇게 지금 관리가 안 되고 있다. 예, 관리가 안 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지방자치 하시는 문화계 인사 여러분, 예, 한번 살펴보십시오. 그다음, 그다음에 이제 장도라는 곳은요 흔적도 없습니다. 지금. 그래서 이제 고지도를 이제 추적해서 제가 한번 쫓아가 봤는데요. 이게 1918년 과거 모습입니다. 장도. 이렇게 지금 섬으로 되어 있죠. 이렇게. 네, 장도. 예. 그다음에 혈도. 그다음에 오늘날 이제 2019년에 제가 가봤네요. 녹도가 앞에 있고요. 예. 녹도가 있고 여기 지금 있죠. 여긴 그대로 있는데 여기 지금 보면은 다 매립이 되어 버렸어요. 전부가 다. 흔적이 없어요, 지금. 그래도 공장 같은 게 하나 서 있더라고요. 그럼 팻말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음. 여기서 보면서 참, 그 여름에 제가 답사를 했는데 정말 오지 중에 오지입니다. 어. 자, 이렇게 또 일을 가 보았다는 사실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바로 이제 장도입니다. 예, 여기 장도. 이미 지금 다 매립이 돼가지고요. 여기 농사 짓고, 여기 지금 뭐 이상한 건물이 좀 있고 그래요. 그 앞에는 이제 진도가 멀리 보입니다. 이제 벽화 진도 보이고, 그래요. 이게 진도 모습이 바로 앞에 보입니다. 지척입니다. 여기가 다.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벽화진입니다. 벽화정. 여기는 과거, 호남의 남도, 이쪽이 좋은 그 백길이었습니다. 여기가. 그래서 벽화정에 대한, 여기 벽화정 상당히 잘 해놨어요. 벽화정은 진도 군수 과거에 들이 상당히 잘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는 또 이제 승점비도 있고, 이은상 씨가 쓴 거. 그 다음에 또 벽화정이라고 해서 이렇게 정자도 만들어 놓고,
이게 넓은 이제 바위 언덕이 있죠. 그래서 훤하게 트여 있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까지 이제 이 벽파전 바로 앞에 여기까지 쳐들어옵니다. 외적이. 예, 여기까지요. 그래서 쫓아냅니다. 그리고 이순신은 여기 있어서는 안 되겠다. 바로 이제 구국의 성지를 쓰는 울돌목으로 결사항전을 하기 위해서 바로 코앞에 이제 벽파진 여기서 글로 들어가죠. 근데 기록에 보면 또 이제 벽파진 명량대첩 이걸 갖다 벽파진 앞에 싸웠다고 그러는데 그건 또 이제 잘못된 기록이죠. 예, 그래서 기록들 잘 봐야 됩니다. 우리가. 자, 여기 이제 사진은 이제 울돌목 현지고 이제 학생들하고 같이 이제 이걸 저 개인적으로 답사마을 학생들은 몇 번도 가봤던 그 사진을 여기다 이렇게 승전비 명량 울돌목 승전비 앞에서 찍었죠. 그리고 이 동서가 여러분 잘 알 거예요. 여기 그 앞에 바다에 있죠. 자, 그래서 이제 결사항전이죠. 우리 명량해전에 대해서 너무나 이제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봤고 또 언론에서도 많이 영화도 보셨고 했기 때문에 구체적인 이야기는 하지 않습니다. 다만 이제 명량대첩 싸울 해역이 이쪽이냐 여기냐 이렇게 이제 지금도 이 해전 연구가들한테는 이제 연구 대상이 되고 있는데 제가 봐도 바로 여기서는 싸우기 힘들었겠다. 그래서 이제 이쪽 했겠다. 양도 근방에서 했겠다. 또 존경하는 또 우리 재당명 교수께서 이렇게 연구해 놓은 것이 또 저는 맞다고 생각이 됩니다. 아무튼 기존에 이제 보통 잘 알려진 이제 해전도죠 이게. 그래서 저도 이렇게 편의상 이렇게 했는데요. 이렇게 딱 가라막지 못합니다 이게. 열세척이 쭉 이렇게 했다 하더라도 물론 처음에는 일자진으로 섰어요. 우리가 하객진이라고 이야기 많이 들어봤잖아요. 그 하객진도 처음에는 그 포메이션 하지만 흐트러져 버리죠 금방.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이제 외적이 이제 들어온다, 수백 척이 들어온다는 이 소식을 우수영에서 듣고 바로 여기서 이제 출항을 하죠. 그리고 물론 뒤에 이제 어선 등 위장 선박이 있었다고도 그러죠. 그래서 이제 교전 여기서 하게 되는데 온정을 하죠, 온정. 그리고 처음에는 이제 이순신 전선이 앞장서서 대장성이 싸우게 되고 또 겹겹이 또 쌓여가지고 이제 해전 전투가 벌어집니다. 그리고 겁을 먹고 이제 저 뒤로 이 장수들 패가 전선이 도망가기도 하고 그래서 이순신이 초역을 흔들고 이제 군법으로 너를 처단하겠다 이런 이야기도 있고 많이 있잖아요 지금.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상식적으로도 많이 이 명량해전에 대해서는 알기 때문에 구체적인 얘기까지는 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다만 이때 전략이라든지 어떤 그 의의를 좀 설명해 주는 게 드리는 게 오히려 더 낫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자,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제 이 교전 진행 초기의 교전 진행이라고 보면 되고요. 물론 그 정확한 위치는 이쪽인지 이쪽인지는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아직도. 다만 분명히 이 해경만은 분명하고요. 그리고 또 이제 울돌목이라는 자연 특성. 그래서 이제 밀물을 타고 들어왔다가 썰물을 타고 쫓겨나는 그런 개념이겠죠. 그리고 처음에는 밀물 들어오는 데서 이순신이 힘겹게 싸우다가 중간에 이제 이 조류가 달라지죠. 그래서 교전하는데도 이제 훨씬 더 유리했고 또 직접 가보신 분은 알 거예요. 겁납니다 이게 소용돌이 가죠. 그래서 실제로 지금 10나트, 12나트 엄청납니다 이게. 거의 뭐 20, 시속 20km 정도 됐죠. 그다음에 초속 3m 정도 굉장히 세죠. 웬만한 배로는 여기 동력 없이는 오기는 거의 뭐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그 지형 지물을 잘 이용했다는 그런 이순신의 지혜를 우리가 여기서 엿볼 수가 이제 있죠. 그래서 이제 오후 2시를 전후해가지고 이제 여기서 밀물 썰물이 바뀌어져 버리고 결국에는 이제
이제 이 각종 보고서 같은 거 보면 133척 대 31척 이렇게 되죠. 깨 보신 건 31척. 그다음에 여기 이제 통과의 싸운 것은 133척인데 사실은 다음에 또 제가 이 다음 강의에서 이야기하겠지만 이 뒤에 200여 척도 남아 있어요. 네, 200여 척 남아 있다. 자, 이렇게 해서 명량 대첩이 이제 끝나게 되죠. 그래서 그러면 과연 이 명량 해전의 그 세계사적인 해전에 어떤 이제 의의가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자, 여기 여러분들이 이제 전과 및 교훈에 대해서는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이죠. 그렇죠? 그래서 300여 척이 넘는 이제 전선 중에 다들 못 오니까 이제 물돌목 그 좁은 사실은 그리 좁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300여 척이 오기는 굉장히 좁죠. 그래서 133척 수로 통과 선박을 봐야 되고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비율로 따면 약 10대 1, 우리 13척 전선이었으니까 이런 불리한 조건에서 여기서는 뭐니 해도 결사항전입니다. 함대 결전을 피해서 결사항전, 즉 배의 수준을 치고 싸우는 거죠. 그래서 세계 해전사에 빛나는 게 시운하입니다. 시운하예요. 그래서 이에 대한 어떤 거 우리가 아직도 이순신에 대한 해전이나 그다음에 이런 것들이 세계사적으로 덜 알려졌습니다. 지금 뭐 다 알려진 것 같지만 우리만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지 외국 도서관이나 또 전사 이런 사례지를 보면 그거 안 알려졌습니다만 앞으로 우리 해야 될 일이에요. 그래서 지리적 전장 환경 이거 뭐 두말할 필요가 없을 만큼 중요한 이 이순신의 전략적 사고였죠. 이걸 이용했다는 게. 그 다음에 더욱 중요한 것은 또 이제 이 기록이 많이 안 나오는 이야기지만 또 지방에서 나오는 그런 그런 기록들을 보면 백성들의 협조가 결정적이었습니다. 그 이순신의 그 리더십이 바로 그런 것들이죠. 예. 그 전라도 이쪽 그 해안가에 있는 특히 이순신의 리더십. 그다음에 여기서 이제 교훈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어요. 저는 교훈을 여러 가지를 생각해 봤습니다만은 뭐 대동소이한 교훈입니다만은 금신전선 상유 12 신에게는 아직 12척의 전선이 있습니다. 이것은 이순신은 그랬어요. 이 해전이 끝나고 하늘이 도왔다고 했습니다. 천운이다. 그건 뭐냐? 이 작은 수적 열쇠에서 이건 하늘이 도와주면 안 된다. 즉 지성이면 감청이라는 이순신의 교훈하고 딱 들어맞는 것이죠. 그래서 이 12척 전선이 있습니다만 최선을 다해서 정성을 쏟아 싸운다는 거죠. 그래서 이순신의 어록 중에 하나가 바로 명량해전에서 나오는 물론 이건 이 12척 전선, 금신전선, 상위 10은 명량대첩지에서 한 이야기는 아닙니다, 여러분. 물론 이것은 이제 수습하는 과정에서 장계를 보내면서 이제 보성에서 썼다고 이제 기록보다는 보성에서 썼다는 기록은 없습니다. 그러나 다 추정할 뿐입니다. 저도 여러 번 이제 이거 봤습니다만은 아마 보성에 썼을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분명한 것은 삼도 수군 통해서 제명 받고 조선 수군 수습하는 과정이니까 실제로 이제 12척 전설 해령포까지가 12척이었으니까 충분히 일리가 있는 이야기죠. 그 다음에 필생즉사 필사즉세. 이게 이제 바로 우리 국민들이나 또 많은 이 사람들이 각인되어 있는 용어가 바로 이 사자수고가 이 어록이 이겁니다. 근데 가끔씩 저는 이제 이걸 보면서 별로 칭찬받지 못할 것은 정치인들이 주로 많이 써요. 그건 좀 안 썼으면 좋겠습니다. 이순신 존경한다는 말과 행동을 좀
말대로 행동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렇지 않으면 바로 이런 용어도 쓰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선거에 임하는 자세가 바로 임하는 이런 자세를 쓴다고 하니 과연 그 사람들이 우국의 충정이나 구국의 충정이 얼마나 있고 쓴 건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런 자세가 먼저 돼 있고 이런 용어를 썼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자, 그래서 이건 이제 임전무태의 정신, 지성이면 감천에 이순신의 최선을 다하는 그런 정신. 그다음 싸우면 물러나지 않는 이 죽기를 각오로 싸우는 정신. 이 두 개의 교훈을 말씀 저는 드리고 대표적으로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이제 매우 중요한 이것은 이순신이 이 해전에 참전하기 전에 이야기했던 바로 이 두 가지 일부당경 족구 천부 좀 어려운 것 같은데 실제로 어렵지는 않습니다. 이것들은 다 과거의 고사에 나온 이야기들이죠. 이게 다 여기 이거나 다. 그래서 한 명의 병사가 길목을 지키고 딱 있으면 1000명의 적도 떨게 두려워하게 할 수 있다. 그러니까 현장 목을 잘 지키면 적에게 어떤 위협이 될 수 있고 전략적으로 큰 효과가 있다 하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 어디에 목을 잘 우리 장사를 하더라도 목이 좋아야 되지 않습니까? 전쟁을 하더라도 이게 복병을 둔다든지 뭐 그런 이야기죠 이게. 그 현장 어디를 잘 보고 중요시해서 이제 전투를 치러야 한다는 이야기죠. 저는 그래서 이제 이 세 가지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만은 돌아갔습니다 이게. 자,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다시 쭉. 자, 여기죠. 예. 적어도 명량해전에서 우리가 어록으로 남긴 내용이 세 가지. 이게 바로 이제 교훈이라고 저는 봅니다. 어록 자체가. 신에게는 12척의 전선이 있습니다. 살고자 하면 죽을 것이요 죽기를 각오로 싸면 살 수 있다. 한 명의 병사가 길목을 지키면 1000명의 적도 떨구게 할 수 있으니 비록 우리가 적은 전선이고 또 그 다음에 병사도 적지만 우리가 하늘에 맹세하고 적극적으로 싸우고 용감하게 싸우고 현장 목을 잘 지키면서 싸우면 이기겠다. 바로 이제 그 목이 어디 있습니까? 울돌목이었다. 13척의 전선으로 여기를 딱 지키고 있어서 실제로 1000명이 넘는 적들을 물리쳤지 않습니까? 예. 예, 여러분 오늘은 우리 국민이 이순신을 생각한다면 적어도 명량대첩, 결사항전의 이 정신은 우리가 본받지 못한다 하더라도 본받아야 되겠죠. 그러나 그렇게만큼 그 영웅처럼 이렇게 나라를 위해서 죽기를 각오로 싸우지는 못할 망정, 그 정신을 좀이라도 이어받고 거기에 버금가지는 못할지라도 그래도 나라를 생각하는 예, 또 대승적인 차원에서 우리가 국가를 생각하는 그러한 자세를 견지할 필요가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오늘의 강의를 마무리할까 합니다.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